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군세의 시사분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들의 순회 경선이 시작됐습니다. 국민의힘도 후보 등록과 함께 경선 버스를 출발시켰습니다. 두 거대 정당의 경선 레이스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까요? 전문가들과 함께 전망해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두 분 소개합니다. 네, 본격적으로 여야의 대선 레이스가 시작됐습니다. 어떤 점에 주목하고 계신지 두 분 전문가들한테 먼저 의견을 구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얘기하시겠습니까? 이번 대선은 네. 삼지대 시장이 상당히 축소돼 있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국민의당, 정의당 다 존재하고는 있습니다만 열린민주당 삼지대를 대표할 수 있는 인물이 과거에는 안철수 대표였는데 네. 지금 이제 삼지대 상징성이 사라졌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안철수 대표가 지난 재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하고 단일화를 추진했고 또 통합을 지금 추진하다 좌초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삼지대하면 좀 중립성이 있어야 하는, 양당을 좀 배제하고 독자적인 어떤 플랜이 있어야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순수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훼손됐기 때문에 네. 저는 사실상 여야 간에 민주당 국민의힘 간에 1대1 대결이라고 보고요. 세력 선호도와 인물 선호도 두 가지를 되게 고려해서 유권자는 표심을 행사하는데 이번에는 그 여론조사를 해보면 정권 교체 여론이 좀 더 높습니다. 정권 연장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지지율이 40%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정권 심판의 강도는 세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결국은 후보 간의 인물 대결, 특히 능력 대결의 장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여야 간 1대1 네, 그렇습니다. 대결이었을 때 말씀이신 것 같고 지금 요즘 여야는 경선이 더 뜨겁지 않습니까? 경선 레이스에서 주목할 점들은 뭐가 있을까요? 사실 이제 여당 쪽의 경선 레이스에는 이제 더 이상 주목할 요소가 그렇게 눈에 띄지는 않습니다. 이제 먼저 시작하기도 했고요. 네. 그 반면에 이제 야당은 이제 레이스를 이제 본격적으로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룰 가지고도 다툼이 굉장히 심하지만 특히 아주 흥미롭게 눈에 띄는 점은 밖에서 들어온 분들이 오히려 당의 전통적인 지지 세력의 지지를 좀 받고 있고 반대로 오랫동안 당에서 활동을 해온 연륜 있는 정치인들, 후보들이 오히려 어떻게 보면 당 밖의 일반 국민들의 지지를 오히려 받고 있는 이렇게 굉장히 역설적인 상황인데요. 네. 바로 이것이 이제 야당의 지금 경선 레이스를 흥미롭게 만들고 있는 측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를 아직 예단하기는 좀 굉장히 이른 시기고요. 그것은 이제 조금 전에 이제 박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대선이 양당 간의 대결로 치러지는 것과 이제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다른 어느 때 또 마찬가지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번 대선은 무엇을 위한 대선이냐라는 성격보다는 좀 더 수성과 공성의 성격이 훨씬 더 강해진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정권을 연장하려는 의지와 정권을 탈환하려고 하는 의지가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말하자면 약간은 원래 그 당에서는 아웃사이더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후보조차 용인하면서 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를 이제 국민의힘이 받아들인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현상이죠. 사실 과거 정부를 이제 적폐로 몰아서 이제 청산하는데 앞장섰던 검찰총장을 영입한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을 참을 감내할 정도로 공성 또는 이제 정권 교체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높다. 네. 이런 것들이 지금 이번 대선의 특징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또 잘 지적하셨고요. 묘하게 정치 초년생이라고 불리우는 외부에서 영입됐던 윤석열 최재형 두 분이 좀 가까운 정치 초년생의 입지가 있고요. 당원들한테도 지지가 좀 높고요. 반면에 이제 홍준표, 유승민 두 분은 이제 기성 정치인인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치 초년생 대 기성 정치인의 지금 구도가 형성이 됐습니다. 경선 룰로 굉장히 이제 다툼이 예상이 되는데 저는 이제 국민의힘 쪽에 이제 빨간불이 좀 들어왔다 이렇게 좀 보는 이유는 네. 이준석 리스크입니다. 사실 이준석 대표가 갖고 있는 위상 이런 부분이 굉장히 크거든요. 사실 국민의힘의 대선 전략상에서 20대, 30대에 어필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 바로 이준석 대표인데 최근에 이제 이준석 대표가 거의 취임한 지 한 달 이후부터는 굉장히 이제 예를 들면 대선을 불공정하게 관리한다. 윤석열을 찍어내리려고 한다. 이런 어떤 인식들이 형성이 되면서
윤석열 지지층들이 굉장히 거세게 반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정을 이야기했는데 20대들한테 오히려 스스로가 불공정한 경선의 복판에 서 있는 주체가 아니냐 이런 이제 비판을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준석 그 대표의 리더십이 훼손되면 훼손될수록 사실 국민의힘의 정권 교체 가능성은 점점 더 멀어질 수밖에 없다.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총론 쪽에서 지금 말씀해 주셨다면 이제 각 정당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민주당은 이제 어제 오늘 충청권에서 순회 경선을 진행합니다. 충청권 민심이 바로 확인될까요? 네, 일단은 지금 룰을 보면 네. 토요일 날이죠. 토요일 날 9월 4일 날 이제 대전하고 충남 권리당원들 네. 표가 전체 이제 5만 1,000명 정도가 되는데요. 이 부분이 이제 발표가 됩니다. 물론 대의원표도 합쳐서 발표가 됩니다. 아무래도 첫 시작점이기 때문에 사람들 관심이 모아질 수밖에 없죠. 과거 이제 민주당도 제주부터 시작될 때 제주의 표심을 누가 얻느냐 유심히 보지 않습니까? 네. 밴드 여군 효과들도 사실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대체적으로 여론조사 상으로는 이재명 후보가 상당히 앞서 있는 게 이제 전국적 조사에서는 그렇고 충청권도 최근에 이제 방송사에서 조사한 걸 보면 그 조사 결과를 보면 이재명 지사가 한 발 앞서 있는 건 사실입니다. 다만 권리당원이 어떤 표심을 가질지는 또 약간의 조직력이 작동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건 좀 두고 봐야 할 것 같은데 아마 많은 분들이 관심이 10% 이상 벌어질지 이 부분이 관심사인 것 같아요.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순회 경선 첫 격전지인 대전 충남에서 득표율 54.8%로 과반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2위는 27.4%를 얻은 이낙연 후보였는데 1, 2위 간 격차는 약 2배 차이였습니다. 만약에 충청권이 10%포인트 이상 이재명 지사가 앞서는 결과가 나타난다면 국민들의 관심사는 민주당 쪽보다는 국민의힘 쪽으로 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의원 권리당원하고 일반 여론조사하고 결과가 좀 다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뭐 약간씩 결은 다를 수 있죠. 그러나 이제 전반적으로 지금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 경선이 치러지는 것이기 때문에 여론의 영향을 전반적으로 많이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표면적으로 아까 박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격차 여부에 따라서 사람들의 관심이나 좀 주목도는 달라질 수 있지만 크게 다른 결과가 반대의 결과가 나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보통 이제 우리가 미국 정치를 얘기할 때도 이제 스윙 스테이트라고 해서 뭐 어느 주의 결과가 전체 미국 선거 결과를 집약적으로 보여준다 뭐 이런 얘기를 하듯이 네. 우리나라 역대 선거 전국 단위의 선거를 보면 이제 충청도 지역의 선거 결과가 대개 이제 전국 선거 결과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경향을 보였는데요. 네. 당연히 이제 호남에서 그런 것을 우리가 읽어내려고 하면 안 되죠. 여기는 이제 쏠림이 강한 지역이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충청 지역의 결과가 전체 흐름을 반영할 거라고 봅니다. 뭐 그동안 적어도 민주당 후보는 호남이 결정이 왔다. 뭐 네. 이런 공식 아닌 공식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유효할 거라고 보십니까? 이제 이번 그 당내 경선의 경우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대선에서도 지난번 안철수 현상 이후로 호남 지역 내의 유권자 분화가 어느 정도 이제 이루어진 측면도 있지만 이번 특히 당내 경선의 경우에는 이제 이낙연 후보라고 하는 호남 출신의 유력한 후보가 있기 때문에도 한 번에 어느 한쪽으로 이제 쏠리는 결과가 나오지는 않고 이낙연 후보를 지지하는 지지자들은 호남에서도 계속 자기 그 지지를 유지하면서 네. 최종적으로 이제 결과에는 호남도 어느 정도 이제 그 동의한 형태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니, 실제로 이제 이번에는 호남이 결정한다 이렇게 단언할 수가 없는 게 앞에 국민선거인단의 대규모 네. 64만 명의 결과가 발표되기 때문에 호남 지금 여론조사를 해보면 이재명, 이낙연 두 분 간의 격차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크지는 않지만 이제 광주가 어제 이제 이번에 이제 광주 MBC에서 발표를 했던데요. 네. 보면은 이제 광주 지역은 오차 범위 밖에서 이재명 지사가 한 10%포인트 정도를 우세하고 전남은 오차 범위 내에서 이재명 지사와 이낙연 후보가 각축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전북도 뭐 최근에 다른 조사에서 발표가 됐던데 이재명 지사가 소폭 좀 앞서는 결과들이 나왔기 때문에 네. 아까 1차 국민선거인단에서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10% 이상 앞서는 결과가 나온다면 호남에서도 지금의 여론조사 결과 흐름에 비슷한 어떤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지금의 여론상으로는 큰 차이가 없다 하더라도 1차 슈퍼위크 결과에 따라서 쏠림 현상이 나올 수 있다는 뜻인가요? 예, 쏠림 현상이 나올 수는 있는데 만약에 1차에서 국민선거인단에서 이재명 지사 상당히 앞서면 호남에서도
격차가 지금 여론조사보다 더 벌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반대로 네. 1차 국민선거인단 슈퍼위크에서 이낙연 후보가 선전한다면 호남에서 역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거죠. 네. 예. 마찬가지로 그 부분에 그 대해서는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켜봐야죠. 네. 그래서 그런지 지금 두 후보는 이제 충청권 경선을 앞두고부터 계속 이게 뭐 원팀 하겠다, 네거티브 안 하겠다고 했는데 다시 또 명락대전 이른바 시작되는 분위기에 이거 뭐 추격자의 전략이라고 봐야 될까요? 전략에 대해서 이낙연 후보가 조금 고민하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누구를 상대로 싸울 거냐 이게 이제 전략을 설정할 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누구를 상대로 싸울 거냐. 근데 지금은 이낙연 후보 측은 줄곧 이재명 지사를 상대로 싸웠거든요. 네. 이게 네거티브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근데 이제 컷오프 과정만 하더라도 TV 토론이나 국민 면접이나 이런 걸 거치면서 이낙연 후보 상당히 잘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이재명의 검증 시간에서 이낙연의 검증 시간으로 국민들의 관점이 옮겨갔고 타 후보들도 이재명만 때리다가 이재명, 이낙연을 동시에 때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낙연 검증 시간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좀 휘청거렸고요. 그때 사실은 이낙연 후보의 전략이 중요한 타이밍은 뭐냐면 온리 이재명을 때릴 게 아니라 윤석열과 국민의힘을 때렸어야 합니다. 네. 이게 굉장히 아픈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상대로 싸울 거냐. 그러니까 내부 투쟁만 너무 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윤석열을 상대로 국민의힘을 상대로 사실 이낙연 후보의 말씀실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촌철살인 이런 부분 굉장히 표현력이 억제돼 있으면서도 위트가 살아있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낙연 후보의 강점 요소인데 이 부분들을 하면서 적절하게 이재명을 때렸어야 하는데 그래서 네. 지금은 이재명 지사에 대한 뭐 예를 들면 의혹들 뭐 제기가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지지자들이 별로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지고 있고요. 오히려 진짜 홍준표, 유승민, 윤석열 저게 어떻게 되지? 이쪽으로 관심을 옮겨간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네. 이낙연 후보는 이재명 지사만 때릴 게 아니라 윤석열 국민의힘에 대한 적절한 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중심축으로서 본인의 역할을 해야 하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정책 발표 별로 국민들이 관심 안 갖습니다. 인간적인 매력이 좀 드러나는 여러 가지 캠페인들을 하시는 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략의 실패를 규정하시는군요. 네. 공 교수님은. 아니 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네. 특히 민주당 지지자들은 어느 정도 마음에 지금 한 달 넘게 경선 레이스가 진행되면서 마음들이 어느 정도 이제 굳어 있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마음을 바꿀 만한 큰 사안이 없으면 이게 이제 지지가 바뀌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더 이제 욕심내서 이제 한 번에 상대를 무너뜨리려고 무리하게 되는 것 같은데 그것이 이제 결국 이제 자충수가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2002년 대선의 경험이 있어서 대선 경선의 경험이 있어서 누군가는 반전 드라마를 기대하고 있을 텐데 이번에는 이제 결선 투표로 갈 거냐 말 거냐가 주요 관심사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지금 뭐 여론조사만 본다면 결선 투표제가 치러지지 않을 가능성이 조금 높긴 합니다. 왜냐하면 주로 이제 민주당 경선은 국민선거인단과 권리당원 투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대부분 민주당 지지 성향이 강한 분들이 참여하거든요. 아무래도 네. 애정이 있는 분들이. 네. 근데 이제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최근 조사 결과를 보면 이재명 후보가 50%를 돌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두 후보 간의 이재명, 이낙연 두 후보 간의 격차가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는 20%포인트 이상 벌어지고 있거든요. 이게 한동안 그 15% 이내로 좁혀질 때도 있었습니다. 이낙연 네. 후보가 상승세에 있을 때는. 근데 다시 벌어졌거든요. 그래서 요 추세를 바꾸지 않으면 결선 투표가 치러지긴 상당히 어렵다. 저는 좀 그렇게 보는 편이고 물론 이제 앞에 1차 국민선거인단 충청권 표심이 어떻게 흐르냐 또 호남 요 표심이 어떻게 흐르냐에 따라서 수도권으로 넘어가는 이 단계에서 표심이 바뀔 수는 있습니다만 네. 지금 상태로만 본다면 결선 투표제가 치러지지 않을 가능성이 좀 더 높은 거 아니냐.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민주당 지지자들은 두 가지를 다 고민하는 것 같아요. 흥행과 원팀. 네. 그러니까 이제 경선 흥행을 시키고 싶고 그러려면 사실 결선 투표제가 좋은 거거든요. 흥행 측면에서 본다면. 원팀이란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결선 투표제 없는 게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길이고 흥행이란 가치를 본다면 결선 투표제 하는 게 맞습니다. 네. 과연 두 가지 가치 중에서 민주당 지지자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후보 단일화 가능성은 전혀 없어 보입니까? 단일화를 해야 할 딱히 동기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단일화를 한다고 해서 어떤 특정 후보를 지지하던
유권자들이 이렇게 옮겨간다는 보장도 없고요. 네. 그런 의미에서 만약에 단일화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보통 이제 2위 지금 후보인 이낙연 후보를 지지하는 어떤 단일화가 혹시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관심을 가지는데 오히려 그쪽보다는 승자와의 연합을 사실 이제 더 원할 수도 있기 때문에요. 지금 네. 단일화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네. 저도 그렇게 높게 보지는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정세균 후보와의 단일화 뭐 이런 걸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정세균 후보 측에서도 지금 그 입장은 들어보면 끝까지 가겠다, 완주하겠다 이런 의지가 좀 강한 것 같아요. 3위가 아니라 만약에 추미애 후보보다도 밀리는 4위 정도가 된다면 고민이 될 겁니다. 그런데 그걸 단일화를 과연 추진할지 아니면 중도 사퇴 쪽으로 갈지 끝까지 완주할지는 전략적으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만 적어도 총리까지 지낸 분이고 당의 그 대표도 역임했던 분이 중도에 뭐 예를 들면 사퇴를 한다든가 단일화하는 것보다는 끝까지 완주하면서 자기 목소리를 내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추미애, 김두관 이런 분들은 또 이낙연 후보하고 단일화 가능성 별로 없어 보여요. 네. 최근에 이제 스탠스를 봤을 때 그럼 이제 박용진 이분이 남을 텐데 박용진 후보의 경우에는 넥스트를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다음 대선을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중도의 연대나 단일화 없이 본인의 목소리를 계속 내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더 강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엔 국민의힘 얘기를 잠깐 해보죠. 오히려 요즘 국민의힘이 더 뜨거운 것 같기도 합니다. 최근에 이제 홍준표 후보의 약진이 좀 두드러져 보이던데 윤석열 대선인이 좀 사그라들고 있다고 보십니까? 사그라들 정도는 아니지만 네. 힘을 잃어가고 있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아니면 안 돼! 이런 어떤 국민의힘 지지층 내에서 굉장히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고민에 좀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국정 현안 두루두루 이 경험이 없기 때문에 실수들이 말실수가 많이 나왔는데 이게 단순한 말실수냐 아니면 흔히 말하는 철학적인 어떤 빈곤에서 출발하는 거 아니냐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굉장히 편협돼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지금 제기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TV 토론이 앞으로 이제 본격화됩니다. 네. 그때 이제 유승민, 홍준표 이런 분들의 공격을 집중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느냐 이 부분 때문에 저는 윤석열 대세론은 힘을 많이 잃어가고 있는 건 분명해 보이고요. 다만 그렇다고 홍준표 후보가 최근에 뜨는데 민주당 지지층이나 진보 성향 지지층 20대 지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네. 화끈하고 또 재밌잖아요, 말이. 네. 그래서 공약들도 좀 귀에 잘 들어오고 민주당 지지자들이 볼 때는 홍준표는 그래도 이야기가 좀 통하는 것 같은데 윤석열 측하고는 왠지 그 대화가 안 될 것 같다 이런 생각도 좀 갖는 것 같습니다. 배신자 프레임도 또 민주당 지지층도 많이 느끼는 것 같고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홍준표, 유승민 두 분한테 오히려 민주당 지지층은 좀 관심이 많은데 국민의힘은 누가 될지 이거는 10월달 가봐야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국민적 관심사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 누가 될지 모르겠으니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누가 될지 모르나 어쨌든 윤석열 대세로는 조금씩 흔들리고 있는 것 같다. 네, 그건 맞습니다. 거군요. 홍 교수님은 그 국민의힘 내부 경선 과정을 보면 이제 그 국민의힘에 대한 전통적인 지지층들의 고민이 앞으로 점점 커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이분들 시각에서 보면 유승민, 홍준표 후보는 이미 찍어봤고 이미 네. 한번 실패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후보들의 경쟁력이 어떻다는 것을 스스로 오히려 더 잘 아는 거죠. 반대로 이제 윤석열을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이제 수단으로 정권 교체를 위한 수단으로 선택했던 것이고 이 선택을 아직 이제 완전히 무르지는 않았지만 물러야 될까봐 걱정이 지금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 야권의 지지자들의 마음에는 굉장히 지금 심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실제로 이재명, 이낙연 두 분 중에 이제 한 분이 민주당 후보로 선출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본선에 있어서 가장 유리한 카드는 윤석열 후보가 당내 경선 과정에서 상처를 많이 입고 TV 토론이나 여러 가지 과정에서 상처를 많이 입고 본선 링 위에 올라오는 겁니다. 그게 사실 제가 볼 때는 이재명, 이낙연 두 분이 상대하기 제일 쉬울 겁니다. 왜냐하면 그 상처를 많이 입었다는 얘기는 지지층의 지지 강도도 많이 떨어질 거고요. 지지도도 많이 약화됐을 겁니다. 그리고 본인의 허점, 준비 부족이 국민들 눈에 보일 거거든요. 그래서 정권에 대한 미움 때문에 윤석열 지지를 끝까지 지지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고민에 휩싸이는 분들이 중간층이 굉장히 늘어날 거라고 저는 좀 그렇게 보는 편입니다. 민주당 후보 입장에서는 차라리 더 쉬울 수 있다. 쉬울 수 있다고 봅니다. 네.
홍준표 후보가 최근에 뭐 좀 지지율이 오르니까 뭐 역선택이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사실 이제 여론조사를 할 때 이제 표본을 추출을 하는데 그 안에 이제 적극적으로 민주당을 지지하면서 역선택을 하면 사람들이 섞여 들어갈 가능성이라는 게 그렇게 높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런 네. 면에서 그건 역선택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러운 그러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대답을 한 것에 불과한 거를 역선택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룰 정하는 것과 관련해서 이제 싸움, 기세 싸움을 위해서 만들어낸 말인데 그것을 자꾸 이제 역선택이라고 하다 보면 이제 문제가 뭐냐면 앞으로 이제 어떠한 결과가 나와도 그 결과를 믿을 수 없다는 이제 불신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네. 저는 굉장히 이제 안 좋은 지금 수싸움에 들어갔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네. 계시니까 더 잘하실 것 같은데 네. 대표님은. 사실 네. 그 전략적으로 누가 약하니까 본선에서 홍준표, 유승민이 편하니까 네. 홍준표, 유승민을 지지하는 거 아니냐. 윤석열이 두려워서 민주당 지지층이. 과연 그렇게 해서 저기 여론조사 하면 한 1, 2초 내에 답을 해야 돼요. 바로 물어보거든요. 네. 그걸 스킵한다고 하는데 머릿속에 있는 생각이 그냥 갑자기 나오는 겁니다. 뭐 종합적으로 고민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금 불안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룰을 바꾸는 것 쪽에 적극적으로 하는 것은 약자 프레임입니다. 룰을 손대는 거는 네. 약자가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윤석열 후보가 국민들 눈에는 강자잖아요. 어쨌든 1위 후보 아닙니까? 야권에서는. 네. 근데 룰을 손대려고 하는 이런 입장이거든요. 누가 봐도. 그만큼 불안하다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불안하지 않으면 현행대로 합시다. 제가 받을게요. 이렇게 나가면 국민들 중간지대에 있었던 사람들 야 윤석열 센데? 오히려 더 윤석열에 대한 호감도가 다시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선택을 지금 못하고 있다는 얘기는 홍준표가 치고 오르는 기세가 만만치 않고 본인이 앞으로 나가야 할 여러 가지 의혹, TV토론 여러 과정에서 불안 요소가 많기 때문에 선택을 못하는 겁니다. 후보 본인은 뭐 정해진 대로 하겠다라고 아니, 얘기하지 그거는 않습니까? 뭐 교과서적인 얘기고요. 정해진 게 아니라 원래 룰대로 합시다. 이렇게 나가야죠. 네. 강하게 나가려면 그렇게 나가야 돼요. 역선택 방지 하다 보면 뭐 이제 주장하시는 분들은 젊은 층, 민주당 지지층, 호남 이쪽에 홍준표 후보의 지지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걸 좀 빼는 방법이 없겠느냐 이걸 주장을 하시는데 이게 가능합니까? 그럴 아니, 수 있을까요? 홍준표 후보가 앞으로 나중에 또 이 얘기 나올 겁니다. 전통적으로 장년층, 노년층에서는 보수표가 많은데 결국은 20대, 30대를 누가 공략하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물을 거예요, 윤석열한테. 네. 그러면서 지금 보십시오. 20대 홍준표가 앞서 있습니다. 이게 확장량 아니고 뭡니까? 이렇게 계속 집요하게 물을 겁니다. 네. 그래서 20대, 30대 뭐 호남, 뭐 민주당 지지층 이런 역선택을 주장하는 분들이 얘기하는 이 지지층을 뺀 여론조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렇게 주장했죠. 네. 그리고 애초에 이런 식의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도입하게 된 배경들을 생각하면 네. 당원들만 지지하는 후보를 뽑을 것이냐 아니면 당원은 원치 않는데 그 외의 사람들만 지지하는 후보를 뽑을 것이냐 아니면 당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도 지지하는 후보를 뽑을 것이냐의 선택 문제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한국 현대 정치를 쭉 보면 당원들이 결정하던 후보에서 점점점 비당원이 함께 결정하는 구조로 가왔습니다. 그것은 결국 본선에서의 승리를 위해서 스스로 선택한 것들인데 그 비율이 결국 이제 그 당의 정체성이나 판단을 반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것 자체를 단지 경선 내에서의 유불리 때문에 자꾸 이제 뭐 바꾸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봐도 명분은 부족하죠. 네. 최근에 강연미 씨 여론조사를 봐도 뭐 홍준표 후보의 지지가 좀 높게 나오는 측면도 있었습니다만 뭐 특이한 점 중에 하나가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율이 뭐 광주 같은 경우 두 자릿수, 20대 경우에는 더 높게 나오던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이 국민의힘이 호남에 대한 뭐 호남 동행이라든지 영향을 미쳤다고 보십니까, 홍 교수님? 기본적으로 20대는 아직은 정당 성향이 이렇게 확실하게 굳어지기 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냐면 과거에는 대개 이런 정당 지지감이나 지지 성향을 이제 부모로부터 이제 물려받는 경향이 강했고 학교 선생님들이나 또래 집단을 통해서 이제 얻는데요. 오늘날은 이제 부모와 자식 간의 그런 정치적 교감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훨씬 더 약해졌고 오히려 교사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데에 드러내는 것을 오히려 신고할 정도로 굉장히 타부시되고 있고 오히려 또래 집단의 영향력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인터넷이라고 하는 새로운 매체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준석 현상에서 우리가 확인한 것처럼 그런 이제 커뮤니티 공간을 통해서 정치적 성향을 부모보다는 먼저 그쪽을 통해서 정치 성향을 획득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이 지역에서도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특히 20대 남성 지지가 높은 것은 뭐 자연스럽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이게 이제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같은 20대라고 분류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20대 남성과 30대 남성 그리고 20대 여성과 30대 여성 따로따로 보는 게 맞습니다. 이 네. 해석을 하려면 네. 전체적으로 20대 남성 같은 경우는 지난 대선에서도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비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습니다. 40%대였거든요. 반면에 20대 여성들은 60% 지지를 보냈습니다. 네. 30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여성 우대 정책을 하는 것 같다, 정부가. 그리고 젠더 이슈가 막 발생했고요. 취업이 굉장히 힘들고 또 군대 문제가 또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쌓이면서 사실은 젊은 층들 특히 대학생들 20대 남성들이 현 정권에 등을 많이 돌렸습니다. 네. 그리고 이준석 현상도 또 있고요. 거기에 이제 홍준표 같은 리더십이 또 통하기도 합니다. 화끈한 리더십. 또 안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보수화된 것도 사실이고요. 개인주의화 현상도 굉장히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네. 전국적 현상이고요. 호남에서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런 어떤 20대 남성들의 현 정권에 대한 어떤 불만 이런 부분들이 호남이라고 예외는 아니다. 저는 좀 그렇게 보고요. 무엇보다도 20대, 30대 남성들이 불만을 갖는 이유는 본인들이 자라고 성장하는 과정에서 가정이나 사회나 국가에서 특별히 남자라고 해서 혜택을 받은 적이 단 한 번도 없는데 청년층이 됐을 때 여러 가지 제도를 봤을 때 여성 우대 정책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부는 또 국가적으로 봤을 때 아직도 남성과 여성 간의 좀 차별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여성의 지위를 좀 끌어올리려고 여러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의 젊은 층들은 이미 본인들은 뭐 어렸을 때부터 커오는 과정에서 혜택 받은 게 하나도 없는데 왜 우리한테 상대적 박탈감을 주느냐, 차별하느냐 여기에는 이제 불만이 좀 커져 있는 상태죠. 네. 끝으로 한 가지 질문 더 드리겠습니다. 이제 민주당의 대선 후보 선출은 10월 10일이고 국민의힘은 11월 8일이죠. 네. 한 달 정도의 시차가 있는데 민주당의 후보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국민의힘 경선에 영향을 받을 것이냐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이미 이제 민주당 후보가 누가 될지 이제 국민의힘 주자들도 다 어느 정도 의식하고 있고 또는 지지자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거기에 이제 더 적합한 대응 후보가 누구냐를 지금 고민할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이제 자체의 논리에 의해서 후보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보입니다. 만약에 그 이재명 지사가 지금 그 여당 후보로 당선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습니까? 지금의 여론조사 결과만 본다면. 근데 이재명과 누가 싸우는 게 유리하지? 야권에서 각자 생각이 다 다를 것 같아요. 윤석열 지지층은 윤석열이라고 생각할 거고 네. 홍준표 지지층 홍준표, 유승민 각자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야권 쪽에서 전략을 짜는 분들도 고민스러워합니다. 실제로 만나보면. 이재명 지사를 누가 공략하는 게 유리할까? 보는 각도에 따라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여권도 마찬가지로 네. 야권에 누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맞춤형 전략을 수립하는 게 맞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